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조약 체결 직후부터 한일 병합조약 원천무효를 천명하였고, 한국사학자 이태진의 제창과 국제법 학자들 백충현, 박백은 등의 동조로 한일 병합조약 원천무효, 곧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 주장이 지배적 견해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노무동원과 위안부 동원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 판결까지 나왔음을 우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법으로 봐서 합법이었고, 병합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제국 존속론 등 황당한 논의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있었던 역사를 지우는 행위, 역사 부정행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본론격으로 한일 병합이 무효이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병합 무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를 입증했는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병합 무효론은 성립하지 못함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한일 병합이 무효이려면 물음표입니다. 먼저 한국의 한일 병합 불성립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일 병합 불성립론의 주창자는 한국사학자로서는 이태진, 그리고 국제법 학자로서는 백충현, 이근관, 이순천, 박백은,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채로운 점은 한국사학자로서는 이태진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태진의 뒤를 잇는 후배나 아니면 그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관련 연구, 논문과 저서를 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 국제법학계 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관련 논문들을 냈고, 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밑줄 표시를 한 사람들 중 검은색 글씨로 표시된 백충현, 이근관, 이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법 담당 교수였습니다. 백충현 씨가 전임 교수고, 그 후임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근관 교수입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표현한 이순천 씨는 본래 외교관 출신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저작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의 키포인트는 조약 체결 과정의 강박, 강요와 압박이 있었고, 또 그 조약의 체결 절차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병합조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면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한제국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한제국은 망했어도 한국은 살아있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논평을 해보자면 너무나 이상한 주장입니다.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한국은 살아있다. 그러면 한국은 좀비 국가인가요? 죽여도 죽지도 않는 좀비 국가. 이것이 한국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이상한 주장이 국제법학에서 성립할 주장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국가들 사례에서도 확인되는가? 다른 비슷한 국가들의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검토해 볼 책이 있는데, 이순천 교수의 조약의 국가 승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이순천 씨는 원래 외교관 출신이고요. 조약 체결 업무 이런 것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고, 그 후에 외교안보연구원에 교수도 하고 또 여러 중요한 저작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2년에 낸 이 조약의 국가 승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 현재 국제법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관 씨가 근거해서 주장을 펼친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순천 씨 역시 병합무효론자인데 과연 이 병합무효론의 주장은 성립하는 것인지를 이 책의 내용에 근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제가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제법에 관한
글들을 좀 읽다 보니까 역시 실제 사례가 매우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우리가 흔히 법전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문법이라기보다는 국제사에서 실행된 결과로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법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관습, 이것을 국가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의 관습, 실제의 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 실행의 사례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것 또는 점령당하는 것, 병합하는 것 또는 여러 국가를 묶어서 연방을 결성하는 것, 또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탈하는 것, 병합된 국가가 훗날 어떤 계기를 만나서 독립하는 것, 또 이 독립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주요국들이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국가 실행의 사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병합과 피점령, 또 분열, 분리 독립 이런 것과 관련된 국가 승계 문제를 다룬 것이 아까 본 이순천 교수의 책이고요. 그 책에 보면 국가의 병합, 연방의 분열 등에 관한 주요한 사례가 나오는데 우선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맨 먼저 볼 것이 발트 3국인데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세 나라를 1940년에 소련이 강제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병합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미국은 소련과 같은 연합국 진영에 있었지만 소련의 이 발트 3국 병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은 소련의 발트 3국 병합을 사실상 승인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승인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51년이나 지난 1991년에 공산권이 붕괴될 때 이 발트 3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등 서방 주요국과 유엔은 이것을 독립 회복으로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립된 나라였는데 이번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했고요. 이 발트 3국과 새로 외교관계를 맺어야 할 터인데 기존의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오스트리아인데요. 오스트리아는 1938년 독일에게 병합됐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바로 전해인데 그 전 단계 조치로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후 폰트랩 해군 대령이 독일 편에 서서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고국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 원인이 된 것이 1938년의 독일 병합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이기 때문에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 조치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미국과 소련 등 여러 나라들이 연합국을 이뤄서 독일하고 싸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1943년에 미국과 영국, 소련이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에 대해서 무효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독일이 1945년에 패전하고 오스트리아가 해방됐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독립국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1955년에 오스트리아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져서 오스트리아의 재수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독립국가로서 이미 세워졌는데 1945년에 다시 세워졌다 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가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고 연방을 이뤘던 6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고 연방을 이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 승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이 중에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먼저 독립선언을 해서 나가고 또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도 독립선언을 하고 연방에서 이탈했습니다. 이 네 나라의 연방 이탈에 대해서 세계 주요국들과 유엔은 그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이 된 것으로 승인을 했고요. 이제 유고연방에 남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인데 이 두 나라는 유고연방의 존속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로 이루어진 유고연방을
신유고 연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세르비아나 몬테네그로 이 두 나라의 신유고 연방은 과거에 있었던 기존 유고 연방과 자신들이 같은 나라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역시 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유엔은 그를 승인하지 않고 이 유고 연방은 새로운 신생 연방 국가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상이 이순천 씨 책에 들어있는 국가의 병합이나 연방의 분열에 관한 주요 사례인데요. 자, 이런 국가 변동에 있어서 국제 승인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유고 6국은 분열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과 EC, 1990년대 초는 아직 유럽연합, EU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때는 유럽 공동체 해서 EC라고 불렀죠. EC, 또 UN 등은 이 4개국의 이탈을 승인했지만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유고 연방의 구유고 연방과의 동일성, 계속성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유고 연방은 유엔의 신생국으로서 가입을 했습니다. 발트 3국과 오스트리아는 병합 사례입니다. 각기 소련과 독일에 병합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트 3국은 51년이나 병합 상태에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짧게 7년간 병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은 독립의 회복, 즉 같은 국가를 다시 만드는 것, 리이스테이블리시먼트로 해석됐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국가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국은 이 발트 3국이나 오스트리아와 외교 관계를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여는 걸로, 리뉴하는 걸로 간주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소련과 독일의 병합 조치를 무효로 간주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의 유명한 격언 중에 불법 행위는 법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독일의 이 각각의 병합 행위가 불법 행위였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병합 상태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병합 당시 또는 병합 직후에 소련과 독일의 병합 행위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세계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병합은 이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 병합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 등 모든 나라가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신생국으로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외교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했습니다. 발트 3국이나 오스트리아와 명확히 대비가 되는데,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것이나 이 발트 3국 오스트리아가 각기 소련과 독일에 병합된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발트 3국이나 오스트리아의 병합은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나라들이 각기 51년 또 7년 후에 독립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수립의 승인을 받았고 또 외교관계를 재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순천 씨 책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즉, 일본의 한국 병합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은 신생국으로서 승인받고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데, 자, 유엔에서 처음으로 승인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최초로 1949년 1월에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4월에 대사를 파견해서 대사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영국과는 그해 1949년에 국교를 새로 열었고요. 프랑스와도 역시 1949년에 새로 국교를 열었습니다. 서독과는 1955년에 국교를 새로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기존에 있었던 외교관계를 재개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를 새로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순천 씨 자신의 책에 의해서 병합무효로는 붕괴됩니다. 이 이순천 씨는 자신의 책에서 첫째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열강은 한일 병합조약을 승인했고,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한제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나라들은 1948년 이후 새로 대한민국과 수교했다고
명확히 써 놓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이 1882년에 조약은 무효라고 1949년에 한국에 전문을 보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순천 씨는 스스로 자신의 책에서 병합 무효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순천 씨는 한일 병합은 무효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아주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병합은 무효였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순천 씨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것인데 대한제국이 체결했던 다자조약입니다. 만국 우편연합 협약. 우리가 국제우편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십자 협약, 또 전시병원선에 관한 협약, 또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이런 국제적인 다자조약이 있는데 대한제국이 체결했던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대한민국에게도 현재도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새로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대한민국에게 유효하다는 것이 이 만국우편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나 아니면 이 협약을 수탁해서 관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조약 수탁국인데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가입 효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순천 씨가 병합이 무효고 대한제국이 존속했음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자, 뭔가 대단히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대한제국이 가입했던 다자조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제국과 조약을 맺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다 그 조약을 폐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등과 새로 수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국우편연합이라든가 적십자 협약, 또 전시병원선에 관한 협약,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던 것이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병합조약이 무효고 대한제국이 존속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니 과연 이런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트 3국이나 오스트리아,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불법 행위는 법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국제사회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 병합이 무효이려면 미국 등 열강이 병합을 승인하지 않고 옛 수교 조약이 유효하므로 해방 후 한국과 새로 수교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병합을 승인했고요.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새로 수교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발트 3국이나 오스트리아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이순천 교수, 또 그를 근거로 해서 병합무효론을 펼치는 이근관 교수, 이런 병합무효론자는 만국우편연합이나 적십자 협약 등 지엽적인 다자간 조약을 근거로 해서 병합무효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학이 아니라 우물 안에서 나만이 주장하고 나만 인정하는 국제법학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병합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합무효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